Ways of Seeing, 세잔 읽기, 미완성일 수밖에. 2. 세잔의 사람 그림. 세잔이 그린 부인 초상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술의 전당 전시장 입구에 걸린 그림입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르누아르 그림이 인물이니 같이 인물 그림으로 맞춘 것 같은데 세잔 부인 마리아 호르텐스 피케의 초상화입니다. 미완성입니다. 부인을 이렇게 참 너무했다 싶지요. 집안이 넉넉하지 않은 피케는 19살의 부업으로 모델 일을 시작했고 세잔 나이 30이 되던 1869년에 둘은 모델과 화가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다 연인이 되고 아들을 낳고 세월이 흘러 1886년에 결혼을 합니다. 피케가 세잔과 함께 액상프로방스에서 살다가 아들을 데리고 파리로 떠난 것이 1899년이고 이전까지 세잔은 대략 44점의 부인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중 29점 정도가 유화입니다.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성격이었다고 하는 피케, 세잔은 부인을 흔히 생각하는 부인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피터 폴 루벤스나 부인 그림입니다. 렘브란트 부인 그림 사스키아죠. 렘브란트가 그랬던 것처럼 애정 가득한 시선으로 와이프를 그리지 않았어요. 특별 대우는 고사하고 낯설고 경직되게 그렸습니다. 덕분에 호르텐스 피케는 최악의 뮤즈라는 악평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알지요. 그것은 피케가 아니라 세잔의 문제라는 것을 말이죠. I paint a head like a door 라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잔에게 부인은 사과나 구름, 나무, 바위 같은 하나의 오브제, 소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심지어 아들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로드 모네가 그랬던 것처럼 이 모네 아들입니다. 부인하고 아들. 세잔도 눈앞의 대상은 자신의 회화를 위한 연구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부인을 그렸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림을 볼 때처럼 부인의 캐릭터와 부인에 대한 세잔의 애정을 파악하려고 하면 부인의 초상화는 그저 이상한 못 그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감상한다고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없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유는 모르지만 명화라 하니 막연히 감탄하거나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니까 라고 씁쓸하게 외면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못 그렸는데 명화라 하는지 왜 명화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좀 번거롭지만 세잔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겠죠.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작품은 1877년에 제작된 붉은 안락 의자에 앉은 세잔 부인입니다. 세잔 고유의 방식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작품이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세잔이 자신이 원하는 막연한 목적을 실제로 구현할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 그림이니까요. 이 작품이 1877년에 제작되고 예술의 전당 작품이 1890년이니까 13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1877년의 작품을 볼까요? 세잔이 한동안 보여준 물감을 두껍게 바르는 특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치마의 줄무늬와 부인의 포즈 그리고 색의 배치입니다. 세 가지 특징 모두 전통적인 선원근법, 특히 1점 투시원근법에 의한 착각적인 공간의 창출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캔버스의 평면 2차원이지요.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혹은 적어도 그러한 속성이 있음을 속이지 않으면서 그리는 대상의 3차원성을 구현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다소 어렵지요. 그래도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미술의 모더니즘, 그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세잔 부인의 줄무늬 치마 보겠습니다. 관람자의 위치에서 붉은 안락 의자에 앉은 부인의 모습을 볼 때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부인의 치마 속 무릎이지요. 맨 앞에 놓이는 것이 무릎 종아리이고 다음은 허벅지, 안락 의자 위에 놓일 것이고 그리고 안락 의자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할 엉덩이 그리고 이어지는 수직의 상체가 있습니다. 무릎이 가장 앞으로 튀어나오니 치마가 무릎으로 인해 튀어나와 보일 테지요. 전통적인 방식대로 무릎 부분이 튀어나오게 그리면 부인이 의자에 앉았으니 관람자는 원래 하던 대로 편하게 그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잔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잔은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인 눈을 속이는 3차원성을 지양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의자에 앉음으로써 발생하는 의자의 깊이, 즉 허벅지, 길이만큼의 착각적 공간감이 발생하는 것을 막습니다. 우선 치마의 줄무늬를 조정합니다. 무릎을 굽혔을 때 꺾이게 되는 치마의 줄무늬를 그대로 거의 수직으로 처리하죠. 결과적으로 치마는 허벅지에서 발목 전까지를 그리는데 무릎에서 꺾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관절이 없는 하나의
치마의 뼈인 것처럼 어설프지만 직선스럽게 처리합니다. 완전한 직선은 또 아니죠. 그렇게 되면 바로 몬드리안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렇게 하기엔 19세기 사람 세잔 스스로도 좀 과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기왕 하려면 과감하게 해버리지. 슬쩍 웃음 짓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관람자에게 가장 가깝게 위치하는 무릎에서 뒤로 물러나는 허벅지 끝까지의 공간감, 즉 안락의자의 깊이를 암시하는 공간감이 대폭 삭제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마네의 1874년 작품에 유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모더니즘의 시작이라 불리는 마네의 꾸르베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마네도 화면에서 착각적인 원근감이 생기는 것을 배제하려 했던 인물이지요. 이전 세대 그림과 비교해보면 입체감이 많이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과 꽃 뭉치로 눌러서 볼록해진 치마의 볼륨감이 느껴집니다. 이와 비교하면 세잔 부인이 깍지 낀 손은 치마 위에 어중간하게 떠 있습니다. 왼손 소매 처리도 애매하죠. 고뇌한 흔적 같은 게 보입니다. 웜톤의 손 아래로 쿨톤의 푸른 녹색이 마치 그림자인 듯 초록의 치마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푸른 녹색은 실제한 옷감의 색은 아닌 것 같지요. 그림자 같기도 합니다. 그림자라면 손이 공중에 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또 그림자 치고는 물감이 빡빡하고 무겁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에 더해 치마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화살촉 모양으로 우선 붓질의 방향이 사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보이시죠? 동시에 짙은 초록을 시작으로 오른쪽 치마의 톤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화살 모양, 여기쯤이 무릎이고 비스무한 선을 따라 어두워지고 무거워진 이 부분이 허벅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짝 톤이 밝아지며 여기는 치마의 수직선이 사라지고 이 부분 안락의자의 쿠션을 짐작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른쪽으로 기댄 자세에서 발생하는 안락의자의 왼쪽의 빈 곳이 암시되고 동시에 안락의자의 앞끝선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짧은 그 그린의 수직선으로 치마의 볼륨감을 납작하게 눌러버리지요. 그런가 하면 관람자 위치에서 왼쪽 치마선이 갑자기 명도 채도를 달리한 녹색으로 바뀝니다. 이쯤이 허벅지 옆선이라는 설명이 되겠죠. 정리해보면 세잔 부인의 치마로 덮여있는 다리와 안락의자의 모습은 대략 이렇게 될 겁니다. 관람자의 위치에서 봤을 때 치마의 왼쪽 끝 밝은 톤입니다. 특히 상의 아래 드러나는 치마는 눈에 띄게 밝습니다. 어둡게 처리하면 이렇게 되지요. 어떤가요? 입체감이 생기지요. 밝은 톤의 붓질 한두 번이 들어가면 둥근 치마폭 원기둥이라는 볼륨감이 반감이 되고 결과적으로 납작해집니다. 이번엔 세잔 부인이 앉은 포즈를 볼까요? 안락의자에 앉은 것은 맞는데 안락의자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여지를 포즈 단계에서 먼저 줄입니다. 의자 깊숙이 기대 앉으면 자체로 원근감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오른쪽 팔걸이에 몸을 기대면서 관람자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입니다. B의 자세 정도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이 소녀처럼 의자 뒤로 깊이 앉았을 때 물러나는 듯한 공간감이 생기는 것을 자세 단계에서 먼저 줄입니다. 한편 푹신한 솜이 들어있을 패브릭의 붉은 의자는 전혀 볼륨감이 없습니다. 없애버린 거죠. 이제 색채를 볼까요? 우선 세잔 부인 의자 벽지를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관찰자의 위치에서 멀어집니다. 전통적인 그림에서는 뒤로 멀어지는 사물일수록 색채를 무채색으로 처리합니다. 후진하는 느낌이 들도록 채도를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멀리 있는 사물이 페이드아웃 되면서 사물 간 공간이 실제하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그림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걸 없애기 시작한 것이 꾸르베, 마네, 모네 등의 화가들이고 세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잔은 이것을 보다 철저히 선뿐만이 아니라 색채의 성질까지도 고려해 조절합니다. 색채의 특성, 예를 들면 전진하고 후퇴하는 성격과 채도, 명도 등을 계산해 선원근법에 의해 발생하는 착각적 공간의 발생을 막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맨 앞에 놓인 부인을 후퇴하는 색, 채도가 낮은 초록, 파랑으로 두고 중간에 놓인 의자를 명시성이 높은 레드로 칠하고 가장 뒤에 있는 벽지는 누런빛이 도는 밝은 올리브 그린으로 처리합니다. 뒤로 갈수록 색상이 밝아집니다. 가장 뒤에 있는 벽지 채도는 맨 앞에
있는 치마, 수직선의 채도와 유사합니다. 만약 벽지의 톤을 낮춰 어둡게 처리했으면 세잔 부인과 의자는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착각을 주었을 겁니다. 눈을 개슴츠레 뜨고 봐주세요. 효과가 더해집니다. 그런데 벽지를 밝게 칠하고 거기에 더해 차가운 파란색 무늬를 넣습니다. 자연스럽게 벽이 도드라지겠죠. 각 사물 간에 존재하는 공간감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색채를 조절해 회화의 평면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세잔 부인의 얼굴 처리에서도 보입니다. 마치 봉제 인형처럼 거칠게 그려진 얼굴에 모든 색상이 다 있습니다. 베이지, 피치, 그린, 블루, 화이트 등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얼굴은 사람의 피부가 아니라 덕지 뒤덮인 색의 조합처럼 보입니다. 모네가 아들을 그렸을 때처럼 입체감이 사라집니다. 결과는 사실 유사하지만 모네의 경우는 색을 극단적으로 쫓다 보니 생긴 현상입니다. 세잔은 좀 다르죠. 얼굴의 저 연두빛 어디서 온 걸까요?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색이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왼손 검지 끝의 붉은 색감은 의자, 입술, 꽃, 옷 소매 등에서 온 것이고 손가락 사이 연보랏빛 파란색은 세잔 부인의 상의, 리본 혹은 벽지 무늬와 하나의 레이어를 형성합니다. 리본 볼까요? 얼굴과 손에서 쓴 따뜻한 계열의 색상은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색의 다양한 톤으로 채워져 있죠. 그런 가운데 입체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납작하게 내려앉은 듯한 리본이 보입니다. 세잔이 어떻게 그리면 될지 방법을 찾은 것 같죠? 여기에 더해 조금 전 얼굴을 볼 때 지나친 부분인데요. 오른쪽 벽지 무늬 발견하셨나요? 무늬 이중으로 떠 있습니다. 다시 좀 더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 눈으로 한번 그리고 왼쪽 눈으로 다시 한번 그린 것 같습니다. 위치를 바꾸지는 않고 양쪽 눈을 한 번씩 따로 사용했습니다. 둘 중 어느 무늬를 진짜라고 해야 할까요?